고요한 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길 때 창문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한 곡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듣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주위를 둘러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은 끄지 말고 고개도 돌리지 마세요. 바로 지금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70년대부터 유치원을 올려와줬던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재밌고 무섭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과거 90년대에는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유치원 가방에는 유치원 전화번호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라는 글씨도 크게 나와 있었죠. 그게 미아 방지홈인데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다. 만약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생겨 미아가 되었을 경우 혹시나 행인이나 경찰관이 그곳을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한 용이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얽힌 조그만 섬찟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90년대 후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에는 A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일단 A라는 애는 조금 난폭한 애였는데 다른 원생을 괴롭히거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욕을 맞게 돼서 엄마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도 싫어했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A라는 애가 문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애는 아무리 교사들이 야단을 쳐도 나아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참다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A 아버지라는 사람이 낮에 전화를 하니까 엄청 지쳤다는 식으로 전화를 받더랍니다. 거기다가 나 지금 자다가 깨서 졸리니까 나중에 전화 걸어 라며 반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솔직히 이쯤 되니까 어머니는 거의 냉동 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다시 저녁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전화를 받더래요. 근데 당시만 해도 보통 육아는 어머니 쪽이 담당을 하니 우리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하지만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A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쌍욕을 하시더니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A는 진짜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온 거죠. 근데 A는 몸이 아프지도 않은지 너무너무 표정이 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A야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안 아파? 라고 물었더니 A는 오히려 웃으며 내일 유치원 안 오고 아빠랑 땡땡에 있는 동물원 가요 라고 하더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찜찜하더랍니다. 당시에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되어도 신고를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신고는커녕 남의 집에 무슨 참견이냐며 욕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A는 다음날부터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A는 원비를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 간혹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모가 원비를 내지 않고 멋대로 이자하는 경우가 있었죠. 무엇보다 A는 문제아였고 오히려 A가 오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너무나도 부감하더랍니다. A가 말했던 땡땡이라는 지역에는 동물원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고 어머니도 겨만 적었지만 잊어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땡땡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동반 자살한 시체를 발견했는데 너무 훼손으로 되어 있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 근데 시체를 메고 있는 가방에 이 유치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왔는데 엄마는 바로 직감했답니다. 혹시 아이네트를 기억하는 세대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당시 아이네트 때문에 주소조정이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도 냈고 A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실업자가 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어린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은 A에게 온갖 헛투리를 다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멋대로 어린 아들을 데려가서 함께 죽은 거죠. 경찰한테 들어보니 애한테 억지로 술을 잔뜩 먹이고 자게 한 다음에 자신과 아이의 몸에 돌을 묶어서 그대로 저수지로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아있던 부전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아끼던 가방도 그대로 메고 같이 죽은 겁니다. 실험 확인을 한 덕에 어쩌지 수습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A랑 매한테 미안해하십니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아동학대 의무고발이나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 아이 하나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 때문이죠. 두 번째 이야기도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땐 지금 유치원이 아니라 다른 유치원에서 실무를 쌓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유치원에 B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답니다. 여자아이는 좀 잘 사는 집 외동딸이었고 말도 굉장히 잘 듣는 엄청 착한 아이였습니다. 걔를 엄마로 기억하니까 그 여자의 엄마가 당시에는 엄청 비싼 화장품을 선물로 주더래요.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땐 나름 고맙기도 했고 상상 이상의 선물이라 기억이 남는데요. 어쨌든 이 B는 당시 엄마가 돌봤는데 엄마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시골에서 친할머니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B의 할머니는 조금 이상했죠. B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히 좋고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B에게도 평소에 우리 딸, 예쁜 딸 하면서 끔찍이 안 떴는데 또 할머니는 2년 전에 나가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얘가 조금만 실수해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그냥 속으로 아이를 되게 엄하게 키우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주말쯤에 일이 있어서 유치원 근처에 가게 되었는데 큰 도로 한가운데에 B가 서 있더랍니다. 뻘한 대낮이었고 워낙에 예뻐하던 아이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진짜 옆에는 큰 차도 쌩쌩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엄마는 질색해서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근데 B의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걔가 발이 발로서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 아니요, 그냥 바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감사 인사도 없이 말이죠. 근데 그게 목소리만 들어도 거짓말이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어색하고 어딘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답니다. 그때 이후로는 큰일은 없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더욱 이상했는데 큰일이 생긴 건 학부모 참관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이번에도 B는 할머니와 함께 왔죠. B의 엄마는 소품이나 학부모 모임 때 못 오시니까 대신 할머니가 그런 대소사를 다 꺼내있답니다. 당시에 무슨 도토리나 낙엽을 흩어져서 줍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아이와 보호자랑 짝을 이어서 하는 거였죠. 당연히 B는 할머니와 둘이 산기슭으로 갔는데 현장학습 내내 B와 할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심지어 점심 먹는 시간에도 말입니다. 엄마를 비롯한 당시 교사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점심 먹는 시간이 따로 안 정해져 있는 데다가 흩어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머무는 거였기 때문에 따로 찾아 나서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현장학습이 끝나서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할머니와 B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두들 걱정했고 몇몇 교사들은 결국 흩어져서 찾기로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다른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교를 했습니다. 근데 미추어 쪽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B 엄마인데 B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당시 미추원 교사들은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 할머니와 B가 전환당했을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근데 B 엄마가 그 사실을 듣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신의 현장학습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B 할머니는 지금 집에 있다는 거죠. 엄마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현장학습이었고 B와 할머니는 분명 참가했거든요. 목격자만 해도 굉장히 많았고 B의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B의 할머니는 지금 집에 있다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엄마는 두 번 고민할 것 없이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라 119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B의 부모님과 유치원 교사들은 모두 경찰서로 갔죠. 근데 진짜 가관인 게 그 할머니라는 작자가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상식적으로 손녀가 실종되었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걱정이라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아무리 추궁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경찰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네 몸을 집에서 나간 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B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고 울고 B 아버지는 할머니께 구레구레 소리를 지르며 B 어디냐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산 반대쪽에서 B가 구조되었습니다. B는 발견된 당시에 추위와 두려움에 지쳐서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였죠. 근데 애가 정말 똑똑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할머니가 이곳에 데리고 왔고 어디를 거쳐서 여기에 왔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할머니가 안 와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며 상황 설명을 완벽하게 한 겁니다. 당시 할머니는 처음엔 모른다고 하다가 산에 같이 갔는데 B가 혼자 자신은 앞질러 가서 놓치려 바람에 그냥 집에 왔다고 하다가 조서적 책임이라고 우기더랍니다.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하냐고 편살수소를 가다가 경찰이 아동 유기는 범죄고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겁을 주니까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더래요. 천년이 죽어야 우리 아들 손주 본단 말이요. 그 할머니는 남아선호 사장이 장했는데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네 소녀가 아들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 그 아이가 없어져야 아들이 태어난다.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손녀딸을 죽이려 한 겁니다. 저번에 우리 엄마가 B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것을 본 것도 사실은 손녀를 일부러 차에 치러 죽이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우리 엄마랑 말결한 덕에 B는 무사할 수 있었고 B가 산에서 유기되었던 날 가을이라 밤에는 정말 추웠거든요. 이 할머니는 손녀를 산에 버리고 가면 애가 밤새 추워서 얼어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애가 발견 못되게 해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엄마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두사들도 할머니가 B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B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죠. B 아버지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어머니고 나발이고 눈이 기직해져서 그 할머니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경찰한테 감옥에 어서 쳐나오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진짜 미쳤다에게 느껴지는 게 자기 아들이 뺨을 때리니까 노발대발 안 해서 어떻게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엄마 뺨을 때릴 수 있다고 되려 화를 냈다는 거죠. 그 뒤로 B는 유치원을 그만뒀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 이미 그 B는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엄마 유치원에 있던 이상한 아이가 노는 방식과 관련한 일입니다. 어머니 유치원은 만 3살부터 7살까지 애들을 맡습니다. 근데 애들은 연령대별로 노는 방식이 다 다른데 3,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가 주위 환경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놀이들을 주로 한답니다. 가령 배에다 물 잔뜩 넣고 임산부 놀이라던가 다리 한쪽을 일부러 질질 끌고 다니며 다친 사람 놀이를 한다던가 악인일 없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지요. 그 나이 아이들은 노는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군가가 우리 무슨 놀이 하자 이러면 그냥 따라서 논답니다.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진 규칙도 없는 그런 놀이인데 놀이 시간에 애들끼리 어울려 노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놀이를 하더랍니다. 스펀지 블록이라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록 모양 스펀지인데 씨가 누워있고 다른 아이들이 증기에 네모 모양으로 스펀지 블록을 담으로 쌓더랍니다. 그리고 씨는 그 안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죠. 그 나이 애들은 낮잠을 반드시 재우기 때문에 각자 담요가 있었는데 그 씨가 담요를 머리끝까지 쓰고 누워있더래요. 그리고 씨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야 움직이지 마 라며 짜증까지 냈죠.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꽃이나 소꿉놀이용 음식 같은 걸 들고 주위에 빙빙 돌면서 누워있는 씨 근처를 장식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얘들아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무덤놀이요 라고 대답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예나 지금이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무슨 놀이를 하던 위험하지 않는 이상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무덤놀이라고 하니까 뭔가 꺼림칙하더래요.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지만 하필 죽은 사람인 무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씨라는 아이가 평소에 조금 소심한 아이라서 혹시 이걸 비밀로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더랍니다.
그 나이대 애들은 놀이 중에 비교적 안 좋은 역할을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억지로 묵혀서 떠맡기도 했거든요.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살짝 훈원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억울해 하면서 이거 씨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라고 하더래요. 엄마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씨가 소심한 아이였고 놀이를 하면 끌려다니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씨가 나서서 다른 애들 편을 들어서 그 말을 맞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순간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그냥 놔뒀대요. 애들은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대로 무덤놀이를 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씨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고였죠. 저도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는 것 같더래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일단 우리 엄마는 워낙 애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편인데다가 누구든 그 어린아이가 죽으면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문득 예전에 다른 아이들이 하고 있던 무덤놀이가 생각난 거죠. 무연에 잊힐 수 있겠지만 엄마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다른 아이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 이제는 무덤놀이 안 해? 라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씨가 없어서 이제는 못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무덤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은 하나같이 씨가 없어서 못해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있죠. 그게 과연 놀이를 취소나 씨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비교적 재미없는 역할이 무덤 역할을 맡을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엄마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랍니다. 제 4살 정도 되는 애들이라 심화적인 대화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닌지다. 다른 아이들은 씨가 어디 멀리 갔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아이들은 지금 전 노비기청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죠. 그 뒤로 리천에서 무덤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리천 원생 중에 사고로 당해 죽은 아이도 없습니다. 물론 전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인 건 사실이죠. 참고로 말하는 거지만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조금씩 다른데 3, 4살 아이들은 뭔가 정말 다른 세계에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답니다. 그 아이들에 관련한 이야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근력이 있었던 일이죠. 엄마가 직접 내게 상담을 했던 일이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술 시간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제 4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엄청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자동차라고 해놓고 커다란 덩어리에 바퀴만 붙여놓는다던가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죠. 엄마는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잘 그린다고 칭찬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기가 쥐의 꽃밭을 그리고 자물대 새파란 머리를 그리더래요. 눈, 코, 귀, 입 다 있고 머리카락을 있는데 몸은 없이 얼굴만 파란색이었죠. 솔직히 뭘 그리는 건지 난감하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고민하다가 기야 이거 뭐야? 라고 물었는데 기가 또박또박 아저씨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저씨? 아는 아저씨야? 라고 했더니 모르는 아저씨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어디서 봤소? 라고 들어가 오가다가 다음 질문에 뒤는 손가락으로 운동장을 가리키며 저기서 라고 말하더랍니다. 일단 애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하는 것을 진짜 봤다고 믿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운동장이긴 하지만 위치원 앞마당인데 거기서 커널 얼굴 아저씨를 상상하다가 그걸 그린 건가 하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얼마 동안 다른 아이들도 파란 얼굴 아저씨를 그리고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 모두 대답은 아저씨라고만 했죠. 그 아저씨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서 봤는지 누구인지 모르고 아이들마다 파란 아저씨를 그리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을 두고 말하자면 아저씨의 표정은 대부분 화가 나고 찡그린 얼굴이다. 내르모한 얼굴도 있다. 얼굴은 새하얗다. 몸이 없다. 머리만 둥둥 떠있는 식.
그냥 아이들 모두 아저씨라고 말할 뿐. 머리카락을 그리 사람도 있고 안 그리 사람도 있는데 남자인데도 머리가 길다. 하지만 아이들 모두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한다. 각자 본 장소가 다르다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너무 소름 돋더랍니다. 엄마는 처음엔 아동선해자가 몰래 우리 유치원을 염탐하나 합의됐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사들과 아이들 노는 시간에 조를 짜서 잠시까지 했죠. 근데 그 시간대에 유치원에 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가 와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날에도 아저씨를 받아낸 애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6살 이상의 아이들은 파란 얼굴 아저씨를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딱 3살 정도의 아이들만 파란 얼굴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엄마는 내게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파란 얼굴 아저씨가 무슨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애들이 캐릭터를 잘 못 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혹시 아는 캐릭터가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전혀 알 수 없는 캐릭터였죠. 그 다음 레스토랑이라는 만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파란 얼굴 아저씨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그걸 애들이 베껴 그린 건 아닌가 싶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섬찟하지만 어느 정도 엄마는 몇 가지 추리도 하셨는데 어떤 애가 파란 얼굴 아저씨를 상상해서 그렸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 그리거나 이야기에 동참했고 어느새 그건 놀이가 되어 마치 파란 얼굴 아저씨가 있다고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그림이고 아이들만 아는 일이라 채물을 순 없었죠. 그 이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이들의 파란 얼굴 아저씨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의문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80, 90년대생 분들은 얼추 유치원을 다닐 때가 어땠는지 아실 겁니다. 아이의 학교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 컸고 그만큼 동반으로 줍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기도 많아서 유치원 가방에 항상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었고 놀이동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는 항상 미학보호소라는 게 있었죠. 저도 영화관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다행히 미아로 되지 않았던 기억이네요. 그리고 제가 가끔 3-4살의 아이들은 귀신을 본다, 영안이 튀어있다 라는 말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기의 아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황하거나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한 편 더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2편은 없고 바로 다음 편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움, 긴장, 혹은 궁금증이 남아있나요? 한밤중의 울음소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